극단적인 즉흥 연주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은 별명에 알맞게 매 순간 흐름이 급변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히틀러는 자신의 실패를 절대 인정하기 싫어하는 성격인데요. 그런데 영국 본토항공전에서 첫 번째 실패를 겪고 맙니다. 히틀러는 영국 본토항공전에서 영국을 이기기는커녕 애꿎은 항공기만 잔뜩 잃게 되었죠. 히틀러는 이 영국 해협에서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련을 공격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얻었을까요? 1941년 6월 21일에 개시된 바르바로사 작전부터 모스크바 공방전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실상 승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정도로 소련을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모스크바보다 키예프를 전략적으로 더 중요시하며 결국 적기에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독일이 더 유리한데요. 지금부터 이 독소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1년 소련의 매서운 겨울에 모스크바 공세에 실패한 독일군은 날이 풀리는 순간 다시 모스크바를 공격해 소련을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군부가 아무리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싶다 한들 함부로 진격할 수 없었는데요. 파죽지세인 독일군을 막은 것은 소련의 거친 저항도 거센 눈보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상관 히틀러였죠.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공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뭐라도 해볼 텐데 정작 히틀러는 모스크바가 아닌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의 권력자 스탈린의 이름이 걸린 스탈린그라드죠. 스탈린그라드는 지명답게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이름값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를 비롯한 여러 자원이 풍부한 카프카스와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스탈린그라드 배후에는 방어에 유리한 불고강이 있었기에 히틀러 입장에서 이만큼 매력적인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독일 군부의 모스크바 재공격은 물 건너갔고 히틀러의 의견대로 스탈린그라드를 중심으로 한 청색 작전이 세워집니다. 청색 작전은 카프카스 지역의 석유 확보를 위한 스탈린그라드부터 그로즈니까지의 진격 계획을 아우르고 있죠. 한편 모스크바 공세를 잘 막아내서 자신감이 생긴 스탈린은 1942년 5월 12일 러시아 남부의 철도 교차점인 하르코프를 탈환하기 위해 공세를 개시합니다. 독일 남부집단군 사령관이었던 보크 원수는 갑작스러운 소련의 공세에 놀라며 히틀러에게 여전히 소련군의 군대는 건재하니 청색 작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히틀러는 전선에 있는 부대들의 보고서를 보면 소련의 군대는 전선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소모되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작전을 예정대로 6월 28일에 개시할 것이라고 못 박아버리죠. 히틀러가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보크원스는 당장의 공세를 막기 위해 전차를 중심으로 한 기동 방어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뛰어난 통솔력으로 아예 전세를 뒤집어서 세계 군에 달하는 소련군을 포위해버리죠. 이윽고 1942년 6월 28일이 되어 독일군은 청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작전 초기 독일군의 기세는 바르바로사 작전 때와 상당히 비슷했는데요. 스탈린도 여기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영국을 통해 독일이 청색 작전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진작에 받았지만 영국이 소련을 이용하기 위해 역정보를 흘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개시되기 전인 6월 19일 청색 작전 명령서를 들고 비행 중이던 독일군 경비행기 하나가 소련군 전선 뒤에 추락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마저도 독일군이 역정보를 흘린다고 판단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학습 효과라고는 없는 스탈린인데요. 이렇게 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군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측면엔 이탈리아군과 루마니아군을 배치해 중앙에 강력한 전차부대를 보호하고 공중에는 항공기를 날려 강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연하게도 소련군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저 패퇴를 거듭할 뿐이었죠. 심지어 지휘관과 부대의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오합지졸로 후퇴하는 상황만이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이러니 독일군은 청색 작전을 개시한 지 단 2주 만에 돈 강 배후에 있는 브로네즈까지 점령했습니다. 또 1942년 7월 4일에는 독일군 제11군이 크림반도 점령을 마치고 카프카스 방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소련군이 이곳을 신경 쓰지 않으면 카프카스 방면은 그대로 독일군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소련은 마침내 병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전선이 2개나 생겨버리죠.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스탈린은 소련군을 각성시키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요. 바로 니샤고 나자드, 번역하면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는 227호 명령을 발동하며 패배에 젖어있던 소련군에게 다시 저항 의지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통 소련군 하면 대책 없는 돌격이나 자살을 감행하는 잔인한 희생, 등에 총구가 겨눠진 채 사지로 끌려나간 안타까운 군인들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절정을 찍은 것이 이 227호 명령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리처드 오버리 교수에 따르면 이 명령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장교들과 정치위원들을 일깨운 것이라 말합니다. 무조건 돌격만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는 후퇴도 용납했죠. 물론 열악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소련의 병사들이 억지로 끌려나가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국을 지키기 위한 소련군의 용맹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청색 작전이 시작된 이후부터 연설에서 인민, 소비에트,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국을 뜻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서 민족 정신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련이라는 노동자 연방 대신 러시아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칭하면서 단합력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소련 초기에 거의 사라졌던 러시아 정교회도 부활시키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러시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했죠. 이 모든 것이 도전적인 민족주의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스탈린그라드로 가는 길목에 초원이 펼쳐져 있어서 기갑전의 원탑인 독일군에게 너무 유리한 장소인데요. 소련의 붉은 군대는 독일군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독일의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의 제6군은 드넓은 초원에 내달려 7월 23일에 치르강까지 다다릅니다. 스탈린그라드까지 단 128km 만에 남기게 되었죠. 독일의 제6군을 이끄는 파울루스 장군은 참모장교 교육을 훌륭하게 수료한 능력 있는 장교인데요. 파울루스는 바르바로사 작전을 만들며 전선에 있는 부대와 지휘관을 잘 연결한 덕분에 장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례로 구데리안 장군이 파울루스와 일하는 건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로 독일에서도 아주 유능한 참모 장교였죠. 이렇게 독일군은 파울루스라는 우수한 지휘관이 이끌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에 맞서는 소련 고로도프 장군의 부대는 마땅한 대전차 무기도 없는 보병 부대였는데요. 거기다 하급 장교들의 능력도 떨어져서 광활한 초원에서 화려한 기갑전을 펼치는 독일군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고르도프 장군은 제6군도 막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의 북부 집단군에 있다가 스탈린그라드 북쪽으로 내려온 독일의 제4기갑군까지 막아내야 했습니다. 파울루스 장군은 제4기갑군의 화력을 앞세워 스탈린그라드 북쪽을 공격했고 이윽고 8km 길이의 진입로를 만들며 시 외곽까지 도착했습니다. 독일의 공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소련을 흔드는 독일군은 이젠 하늘에서도 소련을 괴롭히는데요. 독일 공군은 스탈린그라드가 폭격 범위에 들어오자 같은 날 600대의 폭격기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스탈린그라드 시민 약 4만 명이 사망하죠. 이제 스탈린그라드 진입만을 남긴 파울루스 장군은 며칠 내로 시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 호언장담합니다. 이렇게 파울루스의 행복회로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한편 스탈린은 레닌그라드 공방전과 모스크바 위기에서 소련을 구원했던 영웅 주코프 장군에게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러면서 주코프 장군을 최고 사령관 대리에 임명했습니다. 주코프는 스탈린의 명을 받아 8월 29일 스탈린그라드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소련군의 신입 참모총장 바실렙스키를 만나 전선을 어떻게든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장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그라드의 상황은 이미 심각했는데요. 전선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병력도 부족하고 탄약도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9월 12일에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현재의 병력으로 스탈린그라드를 구할 수 없다고 보고하죠. 모스크바를 겨우 막아내고 이제 좀 숨쉴 틈이 생겼다고 생각한 스탈린은 자신의 이름이 걸린 스탈린그라드가 히틀러의 손아귀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주코프는 스탈린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한번 소련을 구할 작전을 하나 구상하는데요. 바로 천왕성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독일군은 루마니아군과 이탈리아군에게 측면을 보호받고 있지만 이들은 독일군에 비해 장비도 충분하지 않고 사기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쪽을 어떻게 잘 공략하면 독일의 주공 부대를 포위할 각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약한 쪽을 뚫어서 포위망을 만드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자주 쓰인 방식이었으며 실제로도 효과가 큰 작전이기도 합니다. 주코프는 9월 13일에 스탈린에게 작전을 보고하는데요. 이는 굉장히 좋은 작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천왕성 작전을 개시하려면 45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즉 스탈린그라드 소련군이 45일 동안 독일을 막을 수 있을지에 이 작전의 성패가 달려있죠. 하지만 주코프 장군이 천왕성 작전을 계획했을 때는
이미 파울루스 장군이 스탈린그라드 북쪽에 길을 뚫는 데 성공했고 도시를 차례차례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니 스탈린그라드 배후에 있는 불가 강을 단 3km만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제62군을 이끌던 안톤 로파틴 장군은 파울루스의 공격에 전선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병력을 천천히 불가 강 뒤편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45일을 버텨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후퇴해버리는 로파틴은 정말이지 무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소련 군부는 그대로 로파틴을 해임해버리죠. 대신 그의 후임으로 스탈린그라드를 구원할 원초적인 싸움꾼을 데려오는데요. 그가 앞으로 스탈린그라드에서 보여줄 군사적 성과는 현대에서도 잘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과연 소련을 구원할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미 폐색이 짙은 스탈린그라드의 열악한 상황에서 천왕성 작전이 개시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